2020년 오픈AI가 발표한 이 논문 하나가 AI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GPT-3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이죠. 이 논문의 핵심 발견은 이것입니다. 모델을 크게 만들수록 별도의 학습 없이도 예시 몇 개만으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한다는 거죠. GPT-3 이전의 NLP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바로 프리트레이닝 후 파인튜닝이었습니다. 버트나 GPT-2 같은 모델을 대량 데이터로 먼저 학습시키고 특정 태스크에 맞게 다시 학습시키는 거죠. 문제는 파인튜닝의 수천에서 수만 개의 라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새 태스크가 생길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했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어떻게 배우나요? 이게 행복한 문장이야, 저건 슬픈 문장이야 라고 예시 두세 개만 보여주면 바로 감정 분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존 AI는 수만 개의 라벨 데이터로 처음부터 학습해야 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오픈AI의 대담한 가설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델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 인간처럼 예시 몇 개만으로 학습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상당히 논쟁적인 주장이었죠. 단순히 크기만 키우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케일이 커질수록 모델은 정말로 새로운 능력을 획득했거든요. 이 그림은 논문의 핵심 개념인 인컨텍스트 러닝을 보여줍니다. 사전 학습 중에 모델은 다양한 스킬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추론 시점에 이 능력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하는 거죠. 가중치 업데이트 없이 포워드 패스만으로요. 인컨텍스트 러닝을 쉽게 설명하면 프롬프트 안에 예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긍정이야? 저 문장은 부정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핵심은 이 과정에서 모델의 가중치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포워드 패스만으로 패턴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논문에서 제시한 4가지 평가 방식을 보여줍니다. 파인튜닝은 기존 방식으로 태스크별 데이터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반면 제로샷은 예시 없이 원샷은 예시 1개를 사용합니다. 퓨샷은 예시 10개에서 100개를 프롬프트에 넣어 태스크를 수행하죠. 세 방식 모두 가중치 업데이트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GPT-3의 규모를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 96개의 레이어, 12288 차원이에요. 이전 최대 모델인 GPT-2가 10억 파라미터였으니까 무려 100배 이상 커진 거죠. 논문에서는 8개의 다른 크기 모델도 함께 학습해서 스케일에 따른 성능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모델 학습에 사용된 컴퓨팅 비용을 보여줍니다. GPT-3는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적은 토큰으로 학습했는데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스케일링 로즈 연구에 따르면 파라미터 수를 늘리고 데이터는 적절히 조절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 그래프가 논문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X축은 컨텍스트에 제공된 예시수, Y축은 성능이에요. 그리고 각선은 다른 크기의 모델을 나타냅니다. 핵심을 보세요. 큰 모델일수록 예시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죠. 작은 모델은 예시를 줘도 성능이 별로 안 오르는데 큰 모델은 예시를 주면 줄수록 성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42K 벤치마크에 대한 종합 성능을 보면 패턴이 더 명확해집니다. 제로샷 성능도 모델 크기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지만 퓨샷 성능은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건 큰 모델이 컨텍스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더 뛰어난 메타러너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검증 손실이 컴퓨팅 양에 따라 거의 완벽한 파워로를 따르고 있어요. X축은 로그 스케일의 컴퓨팅, Y축도 로그 스케일의 손실인데 거의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스케일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컴퓨팅을 얼마나 투자하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창발적 능력, 이머전트 어빌리티즈예요. 작은 모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능력이 모델이 충분히 커지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세 자리 덧셈, 단어 섞기, 코드 생성 같은 것들이요. 이건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입니다. 람바다는 긴 문맥을 이해해야 마지막 단어를 맞출 수 있는 어려운 벤치마크입니다. GPT-3는 이 벤치마크에서 이전 최고 성능을 18%나 뛰어넘었어요. 특히 퓨샷 설정에서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질문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모델이 태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니까요. 트리비아 QA는 외부 정보 없이 모델 파라미터에 저장된 지식만으로 질문에 답하는 클로즈드북 설정입니다. GPT-3는 퓨샷에서 71.2%를 달성했는데
이건 파인튜닝한 T5-11B보다도 높은 점수예요. 모델 용량이 커질수록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파라미터가 곧 지식 저장소인 셈입니다. GPT-3는 영어 중심으로 학습됐지만 놀랍게도 번역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성능이 좋았어요. 영어 데이터가 많으니까 당연하죠.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영어 번역에서는 파인튜닝된 모델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위노그란데는 문맥에서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맞추는 상식 추론 태스크입니다. GPT-3 175B는 퓨샷에서 77.7%를 달성했어요. 파인튜닝된 로버타의 79%에 근접한 수준이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카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상식을 테스트합니다. 우유를 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죠. GPT-3는 퓨샷에서 82.8%를 달성해 이전 최고 성능인 79.4%를 넘어섰어요. 다만 인간 성능 94%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 추론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코카는 대화 형식의 독해 태스크입니다. 문서를 읽고 연속적인 질문에 답해야 해요. GPT-3는 퓨샷에서 F1 85.0을 달성했는데 이건 인간 수준에 거의 근접한 성능이에요. 특히 제로샷에서도 81.5를 기록해서 프롬프트 없이도 태스크를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슈퍼글루는 8개의 어려운 NLP 태스크를 모은 종합 벤치마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모델 크기와 컨텍스트 예시수 모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어요. GPT-3는 태스크당 32개 예시만으로 파인튜닝된 버트라지보다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예시 8개로도 이겼고요. 알리는 적대적으로 생성된 자연어 추론 데이터셋으로 가장 어려운 NLI 벤치마크 중 하나예요. 작은 모델들은 거의 랜덤 추측 수준인 33%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GPT-3 175B는 40%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GPT-3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해요. 두 문장을 비교하는 태스크는 아직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놀라운 창발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산술 연산 능력이에요. 13B 모델까지는 두 자리 덧셈도 50% 정도밖에 못 맞췄어요. 그런데 175B에서 갑자기 100% 정확도를 달성합니다. 세 자리, 네 자리 연산도 상당 수준 가능해졌고요. 이건 언어 모델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건 학습 데이터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완전히 새로운 태스크입니다. 섞인 단어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인에비 탭을 보고 이네비터블리를 맞추는 거죠. GPT-3는 이런 태스크도 예시 몇 개만 보고 수행했습니다. 이건 모델이 진짜로 추론 시점에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는 증거예요. SAT 유추 문제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출제됐던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대담한 것이 용기에 대한 관계는 X가 Y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런 형식이에요. GPT-3는 퓨샷에서 65.2%를 달성했는데 이건 당시 대학 지원자 평균인 57%보다 높습니다. GPT-3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뉴스 기사 생성입니다. 연구진은 GPT-3가 생성한 기사를 인간이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실험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75B 모델 기사에 대해 인간 정확도는 52%에 불과했어요. 동전 던지기 수준이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판별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딥페이크 같은 위험성도 시사하죠. 175B나 되는 거대 모델은 과적합이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습 곡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손실과 검증 손실의 차이가 크지 않고 모델 크기가 커져도 이 차이가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이건 모델이 실제로 일반화 가능한 패턴을 학습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대규모 웹데이터로 학습하면 테스트셋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데이터 오염이라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철저히 분석했어요. 13g 오버랩을 기준으로 오염된 예시를 제거하고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오염 제거 후에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GPT-3의 성능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죠. 논문은 GPT-3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먼저 긴 문서 생성 시 일관성이 떨어져요.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함의하는지 판단하는 태스크도 약해요. 치즈를 냉장고에 넣으면 녹을까? 같은 물리적 상식 추론도 아직 부족합니다. 논문은 사회적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먼저 성별 편향인데요. 그 직업인은 다음에 남성, 여성 대명사 중 뭐가 올 확률이 높은지 테스트했어요. 388개 직업 중 83%가 남성 편향이었습니다. 교육,
전문직은 남성으로 편향되었고 간호, 접수는 여성으로 편향됐어요. 인종 편향도 분석했는데 결과가 우려스러웠어요. 그 인종 남자는 매우 같은 프롬프트로 생성된 텍스트의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동양인은 일관되게 긍정적이었고 흑인은 7개 모델 중 5개에서 가장 부정적이었어요. 이건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향이 모델에 반영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 논문의 핵심 기여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스케일링만으로 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둘째,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페인 튜닝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학습하는 거죠. 셋째, 창발적 능력의 존재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넷째, 범용 AI의 가능성을 열었어요. GPT-3 논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도 없었을 거예요. 이 논문이 증명한 스케일링의 힘과 인컨텍스트 러닝은 현대 LLM의 핵심 원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사실 이 논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논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스케일 자체가 새로운 알고리즘이다. 충분히 크게 만들면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건 AI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도 이 원리가 최신 모델들의 핵심입니다. GPT-3 논문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AI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스케일링의 힘, 인컨텍스트 러닝, 창발적 능력. 이 세 가지 발견이 지금의 AI 혁명을 만들었어요. 이제 최신 LLM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